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30번째 시간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 증가, 통화량 감소를 중앙은행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런 통화량 증가와 감소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통화량 감소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이번 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본 적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 인플레이션, 하락은 디플레이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심각하게 높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현상,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와 감소에 따른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고전학파, 클래시컬 스쿨이죠. 거시경제학에서 두 개의 학파를 나눕니다. 두 개의 학파를 나누는데 고전학파와 케인지언, 케인즈 학파 두 학파로 나누고요. 그 이후에 뉴 케인지언, 신 케인지언 학파가 있고 네오 클래시컬, 그래서 신 고전학파 이렇게 또 새롭게 한 단계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학파들이 있습니다만, 기저에는 고전학파와 케인지언 학파 두 학파가 있고요. 케인지언 학파는 케인즈 이후에 우리가 학파의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케인즈가 뉴딜 정책을 주창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모든 경제학자들을 케인즈 학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전학파 이런 개념이 없었고요. 케인즈가 케인지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모두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생기고, 그 시절에는 케인즈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였고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참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를 구분함으로써 그 이전에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을 클래시컬 스쿨, 고전 학파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나옴으로 인해서 케인지언이 생겼고, 그 이전의 학파들, 그 이전의 이론들을 클래시컬 스쿨, 고전 학파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고전 학파의, 그러니까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의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전 학파의 이론,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화폐의 역할이 실질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고요. 장기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의 결정 변수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이론입니다. 화폐 수량설이요. 고전학파 쪽에서 처음, 그러니까 케인즈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설명 방법,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 전체에 관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균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총체적인 aggregate level에서 얘기하는 거죠. 거시경제학이 그런 전반적인 물가 수준, 그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 타겟이 전반적인 경제에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관한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가격 수준, 인플레이션, 증가죠. 교환의 매개수단, 화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특히 화폐 수량설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화폐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수준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오른 것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1대1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화폐 수량설의 이론을 이렇게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에 대한 현상, 화폐에 관한 것이고 물가 수준과 화폐 가치는 역의 관계에 있다. 고전학파의 기본이 되겠고요. 고전학파의 아이디어 처음 시작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고전학파 기본적인 아이디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럼 화폐를 향한 분석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화폐 가치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유동성 형태로, 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바로 화폐 수요다. 그죠? 수요. 화폐에 대한 수요. 유동성 형태, 화폐로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고, 화폐 수요의 결정 변수는 다양하지만 예를 들자면 뭐 신용카드가 전반적으로 편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화폐로 다 바꿔서 경제활동,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신용으로 거래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현금 인출기가 엄청나게 많다. ATM 기계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냥 카드 한 장 가지고 있거나, 그죠?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할 때 가서 현금 인출해서 바로 쓰고. 그러면 그렇게 접근 용이성이 있으면 화폐, 현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 뭡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서 저축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데,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또 바뀔 수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런 물가 수준이 상응해서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가 수준의 역사가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 수준 원 나누기 P 그거에 맞춰가지고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물가 수준에 비춰서 화폐 수요량이 결정되고, 수요 곡선, 수요 법칙처럼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우하향한다. 그죠? 그 물가와 화폐의 가치는 반대 방향이니까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의 역수가 화폐의 가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화폐 가치에 따라서 하향의 기울기를 수요 곡선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화폐 수요의 방향에 대해서, 화폐 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은 공급이죠.